얼마나 패닉바잉이 많이 들어왔었는지, 그 다음에 이 패닉바잉한 영끌족들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급등 뒤에는 외지인 매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 넘게 오른 곳 17곳 중에서 15곳이 외지인 거래 증가 지역이다. 그러면서 급등 시점 전후로 외지인 거래 늘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쭉 들어와서 가격 쭉쭉 띄우고 팔고 빠진다. 진짜 투기꾼들은요, 이런 식의 양도세 빨리 팔면은 엄청 많이 내죠. 그것도 내면서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막 3천만 원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1억 손해보는 일을 꾸미는 것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그리고 당장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한참 전에 매수해 놓고서 저렇게 띄워서 파는 사람들도 태반이죠. 거기다 보면은 한 명이 열채 매입했다. 1억 아파트 투기 기승. 이거 왜 투기 기승 부린다고 그랬어요?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는 투기 수요를 가장 막는 좋은 방법이 취득세죠. 왜? 보유세 지금 당장 내 돈 나가는 건데 여윳돈 있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 보유세가 나왔다. 근데 집값이 3천만 원 이상 오를 거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는 거죠. 또 양도세 뭐예요? 정식 명칭 양도 소득세죠. 그러니까 염소는 아니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죄송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라는 소리죠. 지금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판다? 개소리고, 소득이 있어서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취득세 사면서부터 내야 돼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죠. 1억짜리 집을 사면은 800에서 1200 내야 되죠.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8000에서 1억 2000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들이 집을 살 수가 있느냐. 봉선동 외지인 다수 호가 올리기 수법이다. 외지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서서히 아파트를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올랐다는데 풍선 효과 난다는 데 있죠. 예전에 뭐 수용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당시에 뭐 풍선 효과 해가지고 막 울산이나 부산 뭐 이런 데도 풍선 효과 퍼진다 그랬죠. 서울 규제 강하니까, 수도권 규제 강하니까 지방 퍼진다 하면서, 대전 이런 데들. 그러니까 규제 지역 했죠. 710 정책까지 나오고 하면서 취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다주택자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오른다 하면서 비규제 지역 띄우고 있죠. 그거 지금 들어가면 뭐다? 다 먹이가 되는 거다. 사실 이것도 뭐 2월에 정책 나온다는데 다른 거 공급정책 충분히 나오고 있고, 원래 공급정책의 핵심은 매물이 나오게 하는 건데 710 때 충분히 나왔으니까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요런 거 1억 이하 취득세 뭐 특혜 이런 거 없애버리고 대출 더 빡세게 막으면 끝이에요. 멍뚱한 거 하지 말고.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과다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 차단을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근데 여론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많이 낸 건 맞는데 그 공급으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침체가 올 것이다. 요것은 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청년층만 여전히 더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나 홀로 집값 오른다. 이보게 청년 위험해하고 있는데 나의 성은 안 무너질 거야. 왜? 20, 30대 청년층은 리먼 사태를 모르니까. 지금 30대 후반이 리먼 사태 때 뭐하고 있었느냐? 보통 대학교 4학년 정도 다니고 있었죠.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살 때쯤이면 이미 리먼 사태는 다 극복 끝났고, 그렇죠? 리먼 사태 시작될 때가 그때쯤이었고, 돈 모아서 살 때쯤이면 한 2014년, 2015년 빨라야 그 정도인데, 보통은 한 2018년, 2019년 이때쯤이 사는 걸 고려해 볼 때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올라버렸죠.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를 거다, 이 심리가 마음속에 남아 있으니까 30대까지는 그렇다. 보면 어때요? 주택가격 전망지수 12월까지 막 올랐죠. 12월까지 막 오른 이유 뭐예요? 오른다고 대답해야지 자기네들 거 팔아치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인 투기하고 다주택 투기하고 갭 투기하고 40대 이상들이 다 그거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올리고 있었다. 특히 누구요? 40대보다 더 많은 사람, 50대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1월 되니까 뭐 절세 매물 이런 거 나와가지고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심리가 나와야 되는데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미 규제 다 강화됐고 더 이상 강화될 거 없고 마지막에 심리만 조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유일하게 오르고 있다? 40대 미만만. 그것도 굉장히 소폭. 그리고 1월 거래량 어때요? 박살났죠. 자, 그러니까 40대 이상 안 사고 있는데 30대 아파트 매입이 40대 넘어섰다. 세차중환채는 30대가 샀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30대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고수보다 초보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죠. 초보가 많이 늘어난 그 시장이 오르는 시장일까요? 떨어지는 시장일까요? 작년에 법인 많이 팔았다고 그랬어요. 법인 규제 강화됐죠. 6% 나와요, 보유세. 근데 1년에 6% 이상 오를 자신이 있다. 1년에 6% 이상 오를 자신이 있다. 그럼 왜 지금 팔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 보면 뭐 1년에 6%는 껌이던데. 그런데 법인이나 부동산 법인 세워가지고 법인으로 여러 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수죠. 탈세하는 방법 잘 알아가지고 법인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팔아치우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 수요들이 비중이 늘어났다.
법인 판 거를 30대가 샀다. 이거는 개소리고. 어쨌든 법인이 파는 비중은 늘어났고 30대가 사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고수들이 팔고 초보들이 사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거의 비슷하죠. 집값 올랐다는데 대전, 울산 이런 데들 다 올랐다. 충북, 뭐 청주 이런 데겠죠. 그렇다. 30대 아파트 매입자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 떨어졌다가 12월에 다 속아서 다 샀든가 아니면은 불법 증여 한 거죠. 부담부 증여를 했다든가. 근데 부담부 증여보다는 불법 증여가 많았죠. 전세 끼고서 한 1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2억짜리 정도 되는 집을 부모가 11억 전세 들어가지고 1억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럼 자금 출처 계획서 안 걸리죠. 그리고 이 11억은 나중에 계획서 안 걸리게 은근슬쩍 딴 방향으로 증여해주면 된다. 이렇게 불법 증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폭등의 문제는 뭐였어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런 불법 증여나 이런 것들이 횡행했기 때문이죠. 주인 전세, 그 다음에 부모 전세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전세가 폭등한다고 임대차법 때문에 이미 5, 6월부터 그러고 있었는데. 자, 근데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미 세금 강화로 인해서 투기 수요들은 빠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아무리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갭투기 하는 사람들은 금리 크게 관심 안 갖죠. 거기 전세 비싸게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인데. 근데 금리 떨어지니까 전세값 올려가지고 갭투기 들어갈 수는 있었죠. 그런데 들어가요? 지금? 취득세만 8% 12%인데 다주택 투기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수요 시장이다. 자, 그렇다면은 투기 수요에서 실수요로 넘어가는 시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투기 수요들이 차익 보고 빠진 다음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서 거래량이 줄고 그러면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요. 왜? 팔고 현금화했죠. 그러면은 가격을 떨어뜨려 놔야지 그들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관망하죠. 그러면 실수요들로 그게 다 메꿔지느냐? 안 메꿔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들이 막 사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오를 거다. 이게 개소리라는 거죠. 그다음 금감원 자체에서도 은행 대출 목표 낮추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압박 들어갔다. 왜? GDP 대비 가계대출이 100%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이라는 개인 간의 대출도 있는데 그런 부분 다 제외되고 제외하고도 100%가 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나라 부동산 시장보다 빚으로 세워진 부동산 시장이다. 일본 버블 때보다 더 심하다. 일본 버블 때 LTV 120%씩 해줬다고 하면서 그게 다 빚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GDP 대비 가계대출은 80%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LTV가 50% 선에서 조정돼가지고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영끌해가지고 신용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하고 그래가지고 훨씬 더 위험하게 대출 받았는데 무슨 안 무너지긴 뭐가 안 무너져요. 희망사항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나 작자들은 뭐다? 지금 신문에 나와서 대부분이 이해관계자이고 업계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장기금리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40년 대출 나온다고 그랬죠. 나오면 어때요? 30년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서 원금 내는 돈은 줄더라도 이자 내는 돈은 훨씬 늘어날 텐데 장기금리 급상승하고 있어요. 어때요? 채권금리 급격히 오르고 있죠. 채권금리가 오르면 왜 대출금리가 오를까요? 채권이란 뭐예요? 이거 채권금리인데 국채금리 생각해 봅시다. 국채라는 것은 돈을 풀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빌린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푸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라가 내는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가뜩이나 국채 많이 풀었는데 국채 금리까지 올랐어요.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은행들은 어디서 돈 받아서 해요? 이 국채 어디서 해요? 중앙은행에서 하죠. 그렇다면은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걸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빌려서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낼 돈이 많은데 얘네한테 싸게만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나라 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채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 RP 이런 식으로 공급했잖아요. 결국에는 시중은행에게 돈을 찍어서 대주고 이들에게 이자 쳐서 받아야지 국채 금리 오른 걸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채 금리도 당연히 오르더라. 금융채 금리가 올라요? 시중은행들이 내야 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땅 파서 장사해요? 당연히 시중은행이 돈 버는 곳은 예금으로 적은 이자 하고 근데 지금 예금이 엄청 줄었어요. 적은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대출로 많은 이자를 받는 건데 빌려줘서. 그런데 요거는 어차피 이자 내야 되는 거고 여기 국가에서 빌린 돈까지 이자가 나가는데 예금이 줄고 있어요. 국가에서 더 많이 빌려야 되죠. 국채금리가 올랐어요. 금융채 금리가 올라야 되겠죠. 당연히 대출 이자를 올려야죠. 얘들도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안 올라갔으니까 시중금리 인상은 소폭이다?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하고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다.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는 코로나 이전 금리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동결이 된 상황이더라도 이미 올라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제로금리가 가능할까요?
거기서 나중에 기준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은행에선 올릴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 그렇죠? 신용대출, 마통금리 인상하고 있죠. 주담대 신용대출 금리 올리고 있죠. 아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 올리고 있었죠. 모든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지금. 여기에다가 에그플레이션 들어봤어요? 식품 물가 상승률. 식량 가격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 그동안 굉장히 경제 위기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은 계속 올라갔다. 왜냐? 다른 건 안 사도 돼요. 옷 안 사 입어도 돼요. 집에 옷 많이 있는 사람들 굳이 안 사 입어도 되죠. 신발 안 사 신어도 돼요. 자동차 안 되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죠. 그런데 밥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멈춰 있는데 오히려 유통은 더 힘들어진 상황이죠. 유가는 떨어졌더라도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유통 더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막 배달하고 하면서 식량 수요는 늘어나니까 식량 가격만 쭉쭉 오른 거죠. 애호박이 2,600원. 설 차례상 물가는 18% 오를 것이다. 물가는 저물가라서 내 봉급은 잘 안 오르는데 이번에 처분 가능 소득 상승률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가장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즉 이자 오르죠. 한도 축소하니까 팔아칠 수도 점점 없어지죠. 거기다 식량 가격 오르죠. 세금 오르죠. 특히 다주택자들 세금은 오르죠. 부담이 배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다. 100채 중에서 한 80명 버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80명 버티니까 다주택자들 다 버틴다. 80% 이상이 버틸 수 있다고 그랬다. 그 20%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물가 상승 슬슬 일어나고 있죠. 자 물가 상승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이 지들이 이야기하는 화폐가치 하락이죠. 화폐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니들이 부동산을 투자 자산이나 투기 자산으로 봤으면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른다는 말이 지금 같은 거품에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 10,000원이 있어요. 은행이 물가가 2% 올라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주고 살 수 있는 거 1200원 주고 사야 되죠. 근데 은행에 그대로 두면은 1100원밖에 안 된다. 금리가 1%대라서. 그러면은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게 손해네요. 은행들 계속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2%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초래하는 거죠. 자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죠. 특히 다주택자들 종부세, 양도세 빼고 양도세 어차피 팔아서 소득세니까 때려치고 종부세 오르죠. 가지고만 있어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내야 되는 돈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거래량 박살나고 있다. 1월에 지금 거래량 박살나고 있고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들 쑥 늘어나고 있고 주택가격 전망 상승세 꺾였고 그렇죠? 거기다 뭐 상가 뭐 이런 데까지도 지금 공실 늘어나고 있죠. 버블 임계치 노동은 사라고 그랬는데 벌써 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오른다. 계속 오른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올해 사가지고 올해 팔아가지고 차익 얼마나 남길 수 있어요? 저들 말대로 사야 돼요. 특히 실수요들 이 고점에서 하우스푸어가 뭐예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하우스푸어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푸어는 진짜 영끌한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예요. 영끌 문끌 너무 힘들다. 20억 하우스푸어. 몰빵에서 퇴직금 몰빵해서 2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팔리지도 현금화도 못하고 돈 묶였다. 고가 아무리 높여놓으면 뭐예요? 안 팔리면 땡인데. 지금 고가 거래, 신고가 거래 뜨고 있다고요? 그게 당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왜? 그 신고가 거래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자전거래 등의 구라니까. 결론 뭐예요? 처분 가능 소득, 즉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은 굉장히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지금 영끌족들 가장 위험한 이유 뭐예요? 가장 위험한 건 대출 이자죠. 대출 이자가 소폭이 아니라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기준금리 멈춰있더라도 대출 이자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니까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지돈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식비 올라가고 있죠. 에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다주택 같은 경우는 뭐까지 들어가요? 종부세, 세금 부담 커지고 있죠. 자 여기서 매물 나오면은 가격 떨어지죠. 영끌 지금 영끌한 이유가 뭐예요? 더 오를까봐 샀는데, 더 오를까봐 무리해서 샀는데 이거 오르면 감당도 안 되고 아 그러면은 더 오를까봐는 아니더라도 떨어진 뒤에 다시 사야 되겠다 하고 팔고 빠지려고 하는데 적어도 내가 산 가격엔 팔아야지 손해는 안 보죠. 그런데 팔리지도 않아요. 1월 거래량 보면 나왔죠. 작년에 다 거짓 거래였다는 거. 지금 정말 큰일이 났는데 그럼에도 영끌 계속 해야 된다. 혹은 뭐 집값 오른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평생 하우스 푸어 예약하는 것이다. 그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